양력 기준으로 1912년 2월 12일 청나라의 육류 황태우는 청제 태위 조서를 내렸습니다. 이 문서에 따라서 청나라는 역사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서를 내리는 데는 조건이 있었습니다. 대략 세 가지의 조건인데, 먼저 청나라 황실에 대한 조치, 다음으로는 청나라의 황족에 대한 조치, 그리고 만몽회장 각종 대우 조건이라고 하여 당시 청나라를 이루던 5개의 민족들에 대한 조치를 말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주로 만주족에 대한 조치였습니다. 이렇게 해서 청나라는 멸망했지만 청나라의 황제인 선통제 아신자루 후이는 여전히 자금성 안에 있었습니다. 2,000명에 달하던 환관들도 그대로 있었고, 또 비록 자금성 내부에 불과했지만 이전의 황제들이 하던 것과 다름없는 일들을 하면서 살았습니다. 또한 청나라 황제는 이화원 승덕에 있는 피서산장 그리고 심양의 궁궐도 그대로 가질 수 있었습니다. 심지어는 매년 400만 냥, 당시 화폐 가치로 400만 불, 지금 가치로는 약 1억 2천만 달러에 달하는 거대한 돈을 받기도 했습니다. 조선 왕조가 멸망하면서 일본으로부터 매년 받았던 돈은 1년에 약 75만 불입니다. 그러니까 대여섯 배 정도를 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대우는 그 이후에도 계속되어서 1923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이어질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황제에 대한 대우는 기본적으로 외국 군주에 대한 대우라고 이름 붙여진 것이었습니다. 청나라의 멸망은 신해혁명이라는 역사적 사건에 의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신해혁명이 타도하고자 했던 청나라의 황실은 왜 그 이후에도 이런 대우를 받았던지 궁금해집니다. 이 얘기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유일입니다. 이제 전편에서 제가 예고 드린 것과 같이 신해혁명 이야기를 가지고 돌아왔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혁명이라고 하면 보통은 기존의 것을 완전히 뒤엎어버리고 새로운 것을 세우는 그런 것을 말합니다. 프랑스 혁명이 그랬고, 또 러시아 혁명 또한 초기에는 그랬고, 쿠바 혁명이 또 그랬습니다. 그래서 혁명의 타도 대상에는 구집권 세력도 있고 오래된 신분 체제도 있는데, 사실은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체제를 바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체제들 중에서 가장 핵심적인 것은 경제체제입니다. 생산 관계와 분배 구조를 바꿔야 하는 것이 바로 혁명이고요. 그 방법은 혁명, 특히 폭력혁명에 의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 마르크스와 레닌의 이론입니다. 그런데 제가 방금 티저에서 말씀드린 것과 같이 중국의 신해혁명은 우선 청나라 황제가 어떤 식으로든 그 자리에서 계속해서 상당한 권세를 누리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 국민들이 내던 세금 또한 세금을 징수하는 주체가 달라졌을 따름이지 별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오히려 군벌의 발흥 때문에 세금은 더 늘기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분명히 혁명이라는 이름을 붙이기는 하는데, 신해혁명이라는 것은 왜 이렇게 뜨뜻미지근한 모습이 계속되어야 했던지 거기에 대해서 약간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얘기부터 시작하면서 우리가 할 얘기를 풀어가 보겠습니다. 우선 신해혁명 얘기를 하기 전에 청나라 황실에 대해서 먼저 알아봅니다. 마지막 황제라는 영화로 유명해진 청나라의 선통제 아신자루 푸이가 태어난 것은 1906년 2월 7일이고 황제의 자리에 오른 것은 1908년 12월 2일입니다. 그러니까 만으로 3살이 되기도 전에 황제가 되었던 겁니다. 그런데 사실 푸이는 이보다 약간 전인 11월 13일에 이미 황궁에 들어가 있었습니다.
선통제의 앞 황제인 광서제가 죽은 것이 11월 13일이었는데 이미 병이 위중해서 도저히 더 살 수가 없다는 것을 알고 서태후가 푸이를 이미 황제로 지명해서 황궁에 들어와 있었던 겁니다. 푸이를 황제로 지명한 서태후 또한 광서제가 죽은 바로 다음 날인 11월 14일에 죽었습니다. 그래서 황제로 즉위식을 올렸을 때는 광서제는 당연하고 서태후 또한 없었습니다. 푸이는 증조부가 도광제 황제였습니다. 걸륭제의 손자였던 도광제가 증조부였고 그 이후 푸이 할아버지는 황제가 되지 못했고 또 아버지 또한 순친왕이라는 타이틀은 있었지만 황제가 되지는 못했는데 광서제가 후사 없이 죽으면서 그 아들인 푸이가 황제가 되었던 겁니다. 처음 푸이가 황제가 되었을 때 이미 청나라의 멸망은 거의 결정되어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동안 수구파를 대표하던 서태후가 죽었으니 이제 뭔가 해볼만 하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이미 청나라는 그 수준을 넘어서 있었습니다. 많은 사건들이 있었는데 그중 큰 것들만 몇 개 이름만 열거한다고 하더라도 1908년 10월에 안휘성에서 신군이라는 이름의 새로운 군대가 봉기를 했고 또 1910년 2월에는 광동성에서 또 신식 군대가 봉기했습니다. 그리고 푸이의 아버지 순친왕을 암살하려는 시도도 있었고요. 1910년 10월에는 황화강 사건이라고 해서 또 다른 무력 봉기도 있었던 겁니다. 이 당시 중국의 권력 구도를 본다면 먼저 청나라 황실이 여전히 있었으므로 그를 중심으로 한 세력들이 있었습니다. 아무리 청나라가 마지막 상황까지 몰려 있기는 했지만 누군가 확실하게 청나라 세력을 뒤엎을 사람이 없으면 이 세력은 절대 무시할 수는 없는 세력이었습니다. 다음으로 각 지역의 군벌들이 있었습니다. 이미 이때부터 중국은 군벌의 시대로 들어갔다고 봐야 하는데 이 중 원세계 그러니까 위안스카이가 지배하고 있던 북양 군벌은 청나라 황실의 겉으로는 충성하는 모습을 아직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1920년대 중반까지도 베이징을 중심으로 한 화북지방은 이 군벌과 그리고 그 후계자들에 의해서 통치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는 전혀 보이지 않던 세력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바로 혁명을 위해 뭉친 사람들입니다. 이 시작은 바로 흥중회라는 조직입니다. 워낙 많은 사람들의 이름이 나오기 때문에 모든 것을 다 얘기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흥중회는 이미 1894년에 결성되었는데 재밌게도 결성된 장소가 미국의 하와이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나는 인물이 바로 순원, 우리 발음으로는 손문입니다. 지금 사진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사람입니다. 지금도 타이완에서는 총통이 취임할 때 다른 곳이 아니고 순원의 초상 앞에서 선서를 합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은 취임할 때 국민 앞에서 선서를 하죠. 그리고 미국 대통령은 성서에 손을 얹고 선서를 합니다. 이런 것을 생각한다면 순원이 대만에서 어느 정도의 위상을 가지고 있는가를 알 수 있게 합니다. 순원은 평생 동안 많은 이름을 가졌습니다. 순원이라는 이름이 워낙 유명해서 보통 그 이름만 우리가 아는데 원래 본명은 순더민, 그러니까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손덕명입니다.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이름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서도 일본 이름만 해도 2개나 있었습니다. 순원이 태어난 것은 1866년이고 광동성에서 태어났습니다. 근데 이미 태어났을 때부터 그 지역은 외세, 특히 영국과 포르투갈의 영향을 많이 받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버지는 옷을 만드는 재봉일을 하는 사람이었는데 마카오에 가서 일하기도 했고 또 형은 일찌감치 하와이로 건너가서 장사를 해서 성공을 한 사람입니다. 집은 가난했습니다. 그래서 순원은 13살 때인 1879년에 하와이로 건너갔고 형이 거기서 이미 큰 사업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형의 도움으로 공부를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중국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곳은 자기 고향이 아니고 그 옆에 있는 그 당시 영국 식민지였던 홍콩이었습니다. 홍콩의 서양의학원에서 의학을 배웠고 그리고 나서 의과대학을 졸업한 이후 의사가 되었죠. 그래서 병원을 개업하고 그다지 오랜 기간은 아니지만 잠시 의사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순원은 어린 시절부터
국가의 문제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공부를 하면서 이런 생각은 더 깊어졌거든요. 특히 미국의 민주주의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졌고요. 또 일본이 부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생각이 많아졌던 것 같습니다. 1895년에 순원은 광저우에서 무장봉기를 계획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담자 중 한 사람이 밀고를 하는 바람에 무산되고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일본으로 망명을 하게 됩니다. 일본에 잠시 있은 다음 다시 영국으로 갔는데 이때 런던에 있던 청나라 대사관에 체포가 되어버렸습니다. 하지만 영국의 변호사 친구가 도움을 줘서 풀려날 수 있었는데요. 석방되면서 기자회견을 했고 그 기자회견에서 영국의 민주주의와 그 제도를 격찬했습니다. 그러면서 순원이 영국 내에서 일약 유명 인사로 떠올랐던 겁니다. 그러면서 순원은 중국의 혁명을 지도할 수 있는 인물로 자리매김하게 되고 또 런던에 있으면서 순원이 중국의 혁명을 지도할 수 있는 그 기초를 쌓기 위해서 대형 박물관 도서관에서 약 9개월 동안 독서에 열중했는데 이 과정에서 칼 막스나 또는 헨리 조지 같은 사람들이 저술을 탐독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회과학의 여러 분야들을 많이 연구를 했다고 합니다. 나중에 순원이 만든 그리고 지금도 대만의 국가정신이 되어 있는 삼민주의도 이때부터 형성이 되기 시작을 하는데요. 지금 보이시는 사진은 지금 영국 런던에 있는 옛날에 순원이 살았던 집에 붙어 있는 기념패입니다. 그리고 다음 해인 1897년에 순원은 일본으로 갔습니다. 근데 그 당시 순원을 도와줬던 사람들이 바로 일본 우익들입니다. 일본 우익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망명 생활을 계속해 나갔는데 순원이 일본에 있을 당시에 가장 큰 도움을 줬던 인물은 당시 구마모토에서 교육 사업을 하고 있던 미야자키 도텐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지금 이 사진에 보면 가장 오른쪽에 앉아있는 이 사람이 순원입니다. 그리고 순원을 가장 많이 도왔던 사람은 중앙에 서 있는 이 사람 미야자키 도텐입니다. 우리나라 명성황후를 살해하는데 앞장섰던 구마모토 국권당 거기하고 이 미야자키 도텐이 항맥으로 얽혀 있습니다. 그 이후에도 순원은 또 한 번 중국으로 돌아가서 무장봉기를 준비했습니다만은 이 또한 또 사전에 발각되어 실패했습니다. 사실 뒤에 한 번 더 얘기하겠지만 평생 순원이 뭔가를 성취를 한 것은 그다지 많지는 않습니다. 그 이후에 몇 년간 순원은 일본, 하와이, 또 베트남, 미국 이런 곳을 다니면서 주로 화교들 하고요. 그 다음에 유학생들을 대상으로 혁명사상을 전파하고 더 중요한 것, 모금 활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는 1905년 8월에 일본 도쿄에서 이전부터 있던 흥중회, 화흥회 이런 단체들을 기반으로 새로 만든 것이 바로 중국혁명동맹회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것이 중국혁명동맹회라고 하는 글자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 그 당시의 발기문이 되겠습니다. 중국혁명동맹회는 4가지의 행동 방침을 내세웠습니다. 먼저 만주족 축출, 그리고 중화회복, 다음으로는 민국 창립, 그리고 토지 소유 균분입니다. 만주족 축출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혁명입니다. 그리고 중화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다분히 민족주의 사상이나 중화사상이 남아있는 그런 흔적이 보이죠. 그리고 민국의 창립은 중국 역사상으로는 최초로 공화국적 정치체제를 말하고 토지 소유의 균등, 이것은 경제정책으로서 막스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겁니다. 그러면 이 조직이 주로 어떤 사람들에 의해 구성되었던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물론 당연히 시흥지식인들이 참여했겠죠. 이미 그전부터 청나라가 과거 제도를 폐지하고 서구식 교육을 도입했고 또 동시에 해외 유학을 장려했습니다. 이 결과 많은 유학생들이 일본으로 유학을 했던 겁니다. 신해혁명 직전에 일본에 가 있던 중국 유학생이 수만 명에 달할 정도였다고 하거든요. 지금 이 사진이 그 유학생들이 찍은 사진인데 실제로 1905년에 중국혁명동맹회가 처음 결성되었을 때 그 회원의 90% 이상이 당시 일본에서 공부하고 있던 유학생들이었습니다. 이들의 영향력은 그 이후에도 계속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각지에서 일어나고 있던 비밀결사 참가자들도 당연히 참가하고요. 또
해외 화교들도 많이 참여했습니다. 특히 해외 화교들은 중국 혁명 동맹회에 대한 자금 원조에 큰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여기까지는 어느 나라에서나 볼 수 있는 움직임입니다. 그런데 신해혁명에는 좀 다른 세 개의 집단이 더 나오게 됩니다. 먼저 이른바 신군입니다. 즉 군대 내에서 혁명에 동조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물론 이들은 아주 비밀리에 포섭이 되어 있었습니다. 이들이 내세운 것이 바로 신건 육군, 즉 새로이 육군을 건설한다라는 것이었기 때문에 보통 부르기를 신군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그 몇 차례의 실패한 무장봉기가 바로 이 사람들에 의한 것입니다. 다음으로 아주 중요한 것이 바로 신사층이라고 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게 상당히 독특한 개념인데요. 신사라고 하면 중국의 명나라 그리고 또 청나라 시기 사회 계층 중의 하나입니다. 우리가 영어 gentleman이라고 하는 것을 번역할 때 쓰는 신사라는 말하고 한자로 같습니다. 원래 신사라고 하는 말은 관직이나 학위를 소지한 사람을 말하는데 당연히 일선 행정을 맡았습니다. 하지만 귀족들하고 달랐던 것은 그 신분이 세습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귀족 또는 호족하고는 다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른바 지식인층을 말하는 것이죠. 당장 관직이 없는 상황에서도 이 사람들은 자신의 지식과 또 지역사회에서의 명망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지방관과 협력해서 그 지방사회에서는 지도층이 되고 있었던 겁니다. 청나라 말기인 1907년에 정부는 그 입헌 운동을 추진하기 위해서 중앙관서를 만들고 이 신사층에게 참정권을 제공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1909년에는 각 성에서 많은 신사층 사람들이 선거에 의해서 이미 뽑혔습니다. 그런데 1911년 5월에 정부가 내각을 만들면서 이들의 주장도 배척해버리고 또 앞으로 입헌 제도에 대해서도 완전히 무시해버리면서 신사층들이 혁명 찬성 세력으로 변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 신사층들이 중국의 신흥 자본가 세력으로 등장하게 되는 겁니다. 유럽의 역사에서도 보이는 것처럼 신흥 자본가 세력은 언제나 사회 변화에 큰 역할을 합니다. 이들이 어느 쪽에 서는가가 아주 중요한 것이고 그것은 사실 지금도 어느 사회나 그렇습니다. 여기에 또 하나 있는 것이 바로 외세였습니다. 제가 앞편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 서양 열강들은 중국 내정에 직접 개입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럴 만한 입장도 또 아니었고요. 그런데 외세 입장에서는 중국 내에서 자신들이 이미 확보해 놓은 이권을 지켜줄 사람들을 언제나 필요로 했습니다. 그래서 열강은 상황을 무척 주시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 이후 이들을 중심으로 한 혁명 봉기는 늘 있었고 심지어는 외국이라고 할 수 있는 말레이 반도에서까지 혁명 활동은 일어났지만 일이 쉽지 않았습니다. 지금 보이시는 이게 72열사의 묘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황하강 사건이라고 하는 여기서 강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흐르는 강은 아닙니다만은 그 사건 때문에 89명인가가 죽었어요. 그런데 그 중에서 시신을 수습한 사람이 72명이고 이 사람들을 모아서 묘를 만들었던 것을 지금 이렇게 기념하고 있는 그런 겁니다. 그러다가 1911년 5월에 아주 조그만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이 때문에 전 중국이 뒤집히게 되는 겁니다. 얘기의 시작은 철도 국유화입니다. 그런데 사실 그 이전부터 시초가 있었습니다. 원래 모든 사회 변혁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일로 시작하는 것 같이 보이지만 그 작은 일이 큰 일로 변하기 위해서는 그전부터 중첩되어 온 여러 가지 모순이라든지 불만들이 있을 때 그렇게 사회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않습니까? 청나라가 각종 전쟁에 졌죠. 그러면서 철도 부설권, 광산 채굴권 이런 막대한 이권들이 외국의 손으로 넘어가 버린 것은 이미 여러 번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여기서 민간이 나서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러니까 철도를 부설하는 데 있어서 외국 세력은 당연히 그 외국 세력들에게 가장 필요한 곳에 철도를 부설했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실제로 생활하는 철도와는 조금 다른
곳에 노선이 많이 놓이고 있었고 또 그 당시 철도는 가장 빠르고 가장 좋은 교통수단이었기 때문에 철도 부설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었죠. 그러다 보니까 민간이 자, 그러면 그러지 말고 우리가 돈 모아서 철도를 만들자라는 운동을 시작해서 이곳저곳에서 자금 투자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원래 이런 식으로 자금 모으는 데는 언제나 한계가 있죠. 그래서 철도 부설이 제대로 안 되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되지도 않을 일이었습니다. 근데 그냥 놔뒀더라면 아마 또 얘기가 달랐을 수 있는데 1911년 5월 청나라에서는 새로운 정치를 한다. 즉 신정을 이제 출발하는 일환으로 새로운 내각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13명의 신임 강요를 뽑았는데 그 중에서 한족이 4명뿐이고 나머지 9명이 모두 만주족, 그것도 청나라 황실과 직접 관련된 사람들이었던 겁니다. 이것 때문에 사람들, 특히 앞에서 말한 신사층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었는데 이 내각이 내놓은 첫 조치가 바로 철도 국유화였습니다. 각 지역의 신상들, 즉 신사층이 중심이 된 신흥 자본가들의 의견이 일치되지 못하고 이를 처리하기가 어려웠고 또 이 신사층들이 모두 사리사욕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철도 노선도 전부 다 자기 자신에게 유리한 쪽으로 이제 굽히려고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철도 공사는 자꾸 늦어질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청나라 조정은 호남성 그리고 호북성 안에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서 영국, 프랑스, 독일의 은행단에게 550만 파운드를 빌리는 차관협정을 체결하기로 했던 겁니다. 근데 여기에 나중에 미국이 또 가입을 해가지고 결국은 네 나라의 은행단이 각각 4분의 1씩을 빌려주기로 하고 1910년 5월에 철도협정이라고 하는 것을 체결했습니다. 당시 철도 건설이 계획된 것보다 늦어지니까 청나라 조정의 관리들은 외국으로부터 차관을 해서라도 철도를 빨리 부설하자라는 주장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청나라에서 우정부 대신 성선회, 지금 사진에 보이는 사람인데 성선회가 건의를 해가지고 자 철도를 국유화한다라는 걸 발표하고 그러면 자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앞에서 말씀드렸던 영국, 프랑스, 독일, 미국 4개국의 은행단하고 원래 얘기된 것은 550만 파운드였는데 약간 더 올려서 600만 파운드를 연리 5% 그리고 40년으로 상환하기로 하고 그 대신 4개 성의 이금 그리고 염세, 소금세에 붙이는 세금이죠. 이것을 담보로 해서 차관을 도입하기로 한 겁니다. 그리고 이미 불입한 주식에 대해서도 보상을 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즉 민간이 이미 돈을 다 내놨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 중에서 불입액의 60%는 즉시 돈으로 주고 잔여 40%는 무이자의 주식으로 주고 철도가 완공한 후에 10년 내에 분할 상환한다라는 조건을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사천성의 철도는 호남성, 호북성보다 훨씬 돈 모으는 게 늦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액 주식으로 이제 보상한다 이렇게 결정을 한 겁니다. 이 내용을 잘 들여다보면 충분히 이해가 갈 수 있습니다. 민간이 철도를 부설하겠다는 운동이 일어나서 모금은 하고 있었지만 그렇다고 하더라도 그게 꼭 제대로 진행되는 일이 없었거든요. 근데 철도는 또 중요한 것이고 꼭 건설해야 한다라는 것은 누구나 생각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외국 차관을 끌어오는데 이걸 국유화를 해버리면 철도 건설을 위해서 돈을 투자한 민간인들이 손해를 보니까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일부는 현금으로 즉시 보상을 하고 나머지는 국가가 공채나 주식을 통해서 보상을 해준다라는 것이 정부 생각입니다. 여기에 보면 연리 5%로 돈을 빌려왔지 않습니까? 이게 이제 그 당시에 1910년에서 12년까지 이자율입니다. 일반적인 이자율인데 그 당시에 스탠다드 앤 푸어스에서 나온 그 본드를 보면 대충 한 4% 정도에서 움직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5%의 돈을 빌렸다고 하는 것이 꼭 그렇게 나쁜 거라고 얘기할 수는 없습니다. 근데 문제는 다른 데 있죠. 당시 청나라가 그 공채에 대해서 과연 지불 능력이 있는가를 의심받고 있었던 겁니다.
공채를 발행을 하든 뭐 어떻게 하든 간에 나중에 갚아준다고는 하는데 그 상환이 일자로 정해지지 않고 그냥 철도가 완공되면 그 이후 10년 동안 거기다가 플러스 과연 이 돈을 주기는 줄까라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또 하나 문제가 이미 투자한 사람들의 이익이었습니다. 당시 철도는 가장 큰 이익을 보장해주는 비즈니스였습니다. 신흥 자본가 세력이 이자 받겠다고 돈을 투자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이익을 보고 투자를 했는데 이거를 국유화하면서 그냥 돈으로 몇 % 붙여서 주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혁명에 있어서 순수한 혁명적 열정만을 가진 사람들에 의해 혁명이 성취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이렇게 지배계층이 분열될 때 혁명이 가능한 것이고 신흥 자본가들이 가세하면서 혁명운동이 돈과 힘을 받았던 겁니다. 이런저런 문제들이 있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또 여기에 하나 더 말하면 바로 민족 감정이었습니다. 당시는 전 세계가 민족주의 열풍이 불고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중국 또한 예외가 아니었죠. 가뜩이나 새로운 내각이 여전히 만주족 1색으로 채워져 가지고 화가 나고 있던 상황이었는데 이 조치, 특히 외국 자본을 끌어들이는 조치가 바로 민족 감정에 불을 붙여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된 것이 바로 보로 운동입니다. 여기에 보면 보로라고 되어 있죠. 예. 앞에 신해라고 해가지고 연도가 있고 보로, 즉 길을 지킨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보로 운동이 호남성에서 가장 먼저 시작이 되었습니다. 이후에 한번 터지고 나니까 이 일이 조세 자체에 항거하는 상인들이 철시를 해버리고 또 학생들은 동맹 휴학을 하고 하면서 그냥 걷잡을 수 없이 이어나가고 이 과정에서 진압하는 군대가 군중들에게 총을 발사하는 일이 벌어져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혁명이 시작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이곳저곳에서 봉기가 일어났고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면서 청나라 조정에서는 호북성에 있던 군대를 일단 급하게 사천성으로 파견했습니다. 원래 호북성에 있던 신식 군대가 대략 한 15,000명 정도였는데 이 중에서 한 10,000명 정도가 파견이 되고 그러면 남는 숫자가 5,000명 정도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들 5,000명 안에 이미 혁명파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었던 겁니다. 이렇게 해서 이들로부터 시작된 것이 바로 우창봉기, 우리 발음으로는 무창봉기였습니다. 이게 10월 10일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중국에서는 대륙과 대만을 막론하고 10월 10일 쌍십절이라는 날을 아주 크게 기념을 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 있던 조정에서 이 일을 알게 된 것은 바로 다음 날인 10월 11일 오후였습니다. 여기서 다시 등장하는 것이 바로 원세계, 즉 위안스카이였습니다. 황제 푸이의 아버지 순친왕이 그 당시에 섭정이었는데 그 사람은 위안스카이를 아주 미워했습니다. 그래서 이미 그 2년 전에 위안스카이의 모든 관직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는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자기의 신분을 숨기고 열차 3등칸을 타고 텐진으로 피난해 있었던 겁니다. 하지만 이미 그 당시에 남방에 있던 청나라 군대는 이 봉기를 막을 능력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최정예 부대인 북양신군을 동원해야 했는데요. 북양신군은 원래 이훈장이 중심이 되어서 구축한 신식 군대였습니다. 청일 전쟁으로 완전히 괴멸적 타격을 입었던 것은 북양 함대, 즉 해군입니다. 하지만 육군 자체는 그래도 명맥을 이어가고 있었는데 이 시기에 이미 모든 지휘권은 위안스카이에게 가 있었고요. 또 위안스카이가 텐진으로 피신해 있는 가운데도 그 부하들이었던 단치루이, 펑고장 이런 사람들이 위안스카이에게 개인적인 충성을 하고 있었던 겁니다. 청나라 조정은 위안스카이를 다시 불러서 혁명군을 토벌하도록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데 위안스카이는 명령을 받았지만 계속 아프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잘 안 움직였습니다. 청나라 조정 내에서도 당연히 반대하는 사람들은 있었지만 달리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래서 위안스카이는 조건을 내걸었죠. 그래서 전권을 받은 뒤에야 움직이기 시작을 했고
원래 내각의 총리였던 경친왕, 이 사람도 황족이었는데 그 사람은 물러나게 하면서 자기가 총리 자리에 앉고, 또 황제 푸이의 아버지인 순친왕도 섭정 자리에서 물러나게 이렇게 하고 나서 움직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당시 혁명군은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우선 통일된 명령 체계가 없었고요. 또 무장 상태도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싸운 경험이 별로 없는 건 당연합니다. 이에 비해서 정예군인 북양신군이 내려가서 전투를 하니까 혁명군들은 이미 확보해 놓은 지역까지도 거의 다 잃는 상황에 처해버렸던 겁니다. 근데 이 위안스카이가 아마도 처음부터 딴 생각을 하고 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위안스카이가 찾은 사람은 의외로 영국 사람이었습니다. 지금 보이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그 당시 베이징에 주재하고 있던 영국 종사 존 조던입니다. 영국 공사 존 조던인데, 이 사람에게 처음부터 부탁을 해가지고 혁명군하고 화의를 모색했던 겁니다. 영국으로서는 이 화의에 나설 수밖에 없었습니다. 혁명군이 주로 활동하던 지역은 양자강 중류 지역입니다. 그리고 이 지역은 이미 아편 전쟁 때부터 영국이 주요 이권 지역으로 확보하고 있던 곳이고, 또 특히 양서강을 통해서 오가는 상행위로 인한 세금 또한 영국이 걷어들이고 있었거든요. 이런 지역에서 혁명군이 이 지역을 점령을 해버린다면 과연 우리의 이권이 보호받을 수 있을지 없을지 알 수가 없었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혁명군은 싸울 능력이 없었고요. 진압군은 싸울 생각이 없었고, 그리고 가장 강력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영국은 싸움이 싫었습니다. 그렇다면 당연히 협상이 시작돼야 됩니다. 이 협상을 남북의화라고 중국 역사에서는 말합니다. 지금 밑에 보면 탕샤오이가 있고 우딩팡이 양쪽을 대표해서 나와 있는데, 중간에 에드워드 세비 리틀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죠. 이 사람은 영국 공사가 부탁을 해서, 이 사람은 그냥 그 상인입니다. 공무원이 아니고, 대신 이 사람이 양쪽을 중간에서 이 조정을 했던 겁니다. 근데 이 협상은 이전의 협상과는 달랐습니다. 이전에 이런 일이 있었다면 대개는 이제 혁명군, 당시 청나라 입장에서는 반란군이죠. 이 반란군의 요구 조건이 뭔지 한번 알아보고 그에 맞게 협상을 하면 되는 겁니다. 근데 이번에는 전혀 다른 조건들이 논의되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협상이 시작이 되고 나서 이제 12월 2일에 지금의 우한 지역인 항커우에 모신 각성 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결의를 했는데 그 결의 내용이 재밌습니다. 그 내용이 뭐냐면, 위안스카이가 반정, 즉 쿠데타를 일으킨다면 그를 임시 대총통으로 선출한다. 즉 쿠데타 하라는 얘기였죠. 그리고 상하이에 있던 영국 영사가 또 중재를 해가지고 또 상하이에서 일단 만나서, 자 그러면 3일간 전투를 멈추자라고 합의를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 정전 기간은 이후에 계속 위안스카이가 요구해서 조금 느리고 해서 총 15일 동안 느렸습니다. 혁명군으로서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차피 이길 수 있는 게임이 아니었습니다. 이게 명백했고, 그리고 서양 열강들도 자신들보다는 위안스카이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혁명군에서는 일단 그러면 위안스카이를 이용해서 청나라 왕조부터 무너뜨리고 다음 단계 혁명으로 가자라고 하는 분위기가 형성이 되면서 이른바 또 중국식의 약간 다른 형태의 2단계 혁명론이 나왔던 겁니다. 양측은 계속 협상을 했습니다. 근데 그 중간인 12월 29일에 순원이 난징에서 자신이 임시 대총통이 되면서 임시정부를 세워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위안스카이는 그러면 나는 협상 안 하겠다라고 해서 협상을 중지시켜버렸죠. 그러니까 제일 먼저 나섰던 것이 영국이 강력하게 압력을 넣고 또 각성 대표들이 압력을 넣어서 순원은 어쩔 수 없이 위안스카이에게 그러면 총통직을 양보하겠습니다라는 제안을 하면서 다시 협상이 시작될 수 있었던 겁니다. 열강들도 자신들의 입장을 정확하게 밝혔습니다. 영국을 중심으로 해서 이제 서양 열강들이 위안스카이에 의해서 남북 통일이 실현된다면 그렇게 세워지는 중화민국은 승인하겠다. 하지만
순원이 난징에 세운 임시정부는 우리는 승인하지 않겠다라고 공식적으로 성명을 내버렸습니다. 사실 처음 혁명이 시작이 되었을 때 순원은 미국에 있었습니다. 콜로라도주 그 덴버에 있었는데요. 거기서 혁명 자금을 모으고 있었거든요. 근데 신문을 보고 국내 상황을 알고 그 다음에 먼저 유럽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영국하고 프랑스 정부 관계자들을 만났고 그리고 나서 12월 21일에 홍콩으로 돌아와서 바로 난징 임시정부를 만든 겁니다. 그런데 위안스카이가 공식적으로 육류 황태후에게, 그 당시 서태후는 이미 죽었죠. 육류 황태후에게 조건을 제시한 것이 1912년 1월 16일입니다. 마지막 황제 푸이가 나중에 회고록을 통해서 이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자그마한 방 안에 자신하고 황태후 그리고 위안스카이 3명만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육류 황태후하고 위안스카이 두 사람 모두가 울고 있었다고 하는데 뭔가 얘기는 있었는데 자신은 무슨 얘기를 하는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그 이후 청나라 황실에서는 여러 번의 회의를 열었지만 원래 망하는 나라는 회의를 해도 별다른 결론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때 위안스카이가 만약 버티면 프랑스 혁명 당시 루이 16세처럼 될 수 있다라고 협박을 했고 또 다른 압력도 계속해서 있었던 거죠. 이렇게 해서 결론이 나고 청나라는 완전히 멸망해 버렸던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청나라는 멸망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새로운 질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아편 전쟁으로부터 시작해서 서양 열강 그리고 뒤에는 일본까지 많은 나라들은 청나라와 각종의 이권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리고 그 조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청나라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청나라가 멸망해 버렸다면 그 이권에 대한 보장은 도대체 누가 해주는 거죠? 어떤 새로운 나라가 청나라를 이어받는 경우에 그 새로운 나라는 바로 국가 승계의 당사자가 됩니다. 그리고 원래 국가의 채권이나 채무는 새로운 국가가 이어받는 것이 당연해집니다. 물론 그 반대의 경우도 있긴 합니다. 주로 식민지에서 독립하는 경우에는 국제법적으로 백지 출발 이론, Clean State Doctrine이라고 하는 것을 주장해가지고 각종 조약상의 의무를 따지지 않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다지 오래된 일은 아닌데 1989년에 서독과 동독이 통일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냥 통일이라고만 생각하는데 그 법적인 구성이 어떻게 되었는가는 생각보다 꽤 복잡합니다. 서독은 정확하게 독일 연방공화국이라고 하는 나라였고 동독은 나라 이름이 조금 달라서 독일 민주공화국이라는 이름으로 있었던 것이거든요. 그런데 그 두 개가 모두 연방이었습니다. 각 주들이 그 연방에 가입을 해 있는 형태였고 동독의 경우에 5개의 주가 그 연방, 그러니까 독일 민주공화국, 도이체 데모크라티슈에 리퍼블릭라고 하는 그 나라에 속해 있었던 겁니다. 근데 절차가 어떻게 됐느냐 하면 먼저 독일 민주공화국, 즉 동독을 구성하던 5개의 주가 먼저 연방을 해체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그 5개의 주가 서독, 즉 독일 연방공화국, 이 이름은 지금도 그대로 쓰고 있는데요. 분데스레퍼블릭 도이чл란드, 이 나라로 그 일원으로 가입하는 절차를 거쳤던 겁니다. 그렇다면 이 과정에서 동독의 대외 채무가 어떻게 됐느냐, 이거 전부 다 서독 정부가 다 부담했습니다. 동독은 사회주의 국가 중에서 가장 부자였고 가장 경제가 발전한 나라였습니다. 그래서 그다지 큰 부채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2차 대전 배상금이 아직 지불되지 않고 있었고 이에 따라서 큰 액수가 채무로 남아 있었는데 그걸 서독 정부가 부담을 했던 겁니다. 그걸 부담하지 않았더라면 열강, 특히 프랑스라든지 그리고 그 당시만 해도 아직 러시아가 되기 전에 소련, 이런 나라들이 독일 통일을 승인했을 리가 없는 것이죠. 정반대의 경우도 있죠. 중국의 경우에 1949년에 모택동이 중화인민공화국 정부를 수립했을 때 정부가 있어야 이제 그때부터 채권 채무가 발생하니까요. 그 전에 장개석이 통치하고 있던 시절에 맺은 각종의 조약상 권리와 의무를 거의 승계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베트남 또한 통일 과정에서 통일 정부는 이전에 남베트남이 국제적으로 맺었던 각종 조약이라든지 채권, 채무를 완전히 무시하고 출발을 했던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은 언제나 이 힘 있는 자의 논리가 지배합니다. 힘 있는 자가 결정하면 그것에 따라 움직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그렇다면 지금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시대에 당시 서양 열강들과 그 다음에 일본은 이미 중국 땅에 상당한 이권을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걸 과연 누가 보호해 줄 것인가에 아마 초미의 관심이 있었을 것입니다. 물론 일본은 자신들이 가진 군사력을 가지고 직접 보호에 나설 수도 있었겠죠. 하지만 전 중국의 그 넓은 영토를 모두 자신들이 관리할 수는 없었죠. 그래서 각 지역마다 힘 있는 사람들, 즉 군벌들이 그 자리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중 가장 힘 있는 군벌이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우리나라 발음으로는 장개석, 그리고 중국어 발음으로 장제스가 되겠습니다. 군벌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아주 상세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근데 우선 이 편에서는 청나라 멸망 직후, 그리고 직전부터 시작은 되었는데 전 중국을 지배하고 있던 각종 군벌들에 대해서 그 세력 판도에 대해서만 아주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제 청나라가 멸망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중국과 어떤 조약을 맺고 싶으면 누구랑 얘기를 하면 되죠? 먼저 지금 중국의 대륙과 대만 측이 모두 국부로 모시는 순원을 하기 쉬운데 사실 순원은 실제로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순원과 무슨 조약을 맺는다고 해서 그걸 지킬 능력이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웠습니다. 위안스카이의 북양 정부는 화북 지방에서는 막강한 군사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경제적으로는 훨씬 부유했던 강남 지역하고 광동 지역에서는 별로 힘이 없었습니다. 또 만주는 만주대로 전혀 다르게 흘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서양 열강하고 일본은 중국을 도대체 한 나라로 보지 않고 그냥 지역별로 갈라져 있는 이권 집단의 조합으로 보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그리고 이런 상태에서는 거창한 이념도 필요 없습니다. 그냥 그저 힘 가진 자가 모든 것을 대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 군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여기 아주 크게 보이는 요 부분하고 그 다음에 요 부분까지 합쳐서 이거를 크게 보는 북양군벌이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북양군벌 동안 크게 나누어서 한 3개 정도로 이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지금 요 지역 여기가 이제 북경이 있는 지역이죠. 수도였던 북경하고 그 주변에 이제 힘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들이 직예 군벌이라고 이제 했습니다. 펑고장이라든지 차오쿤, 그 다음에 우페이후 이런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1927년에 장제스가 북벌을 완성할 때까지 실제로 이 지역은 그 사람들에 의해서 통치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이 봉천군벌입니다. 장쭈린에 의해서 만들어졌고 그 이후에 그 아들인 그 장쉐량이 계속해서 이어나갔는데 이 우리 만주 지역, 동북 지역, 이 지역인 거의 이 군벌에 의해서 통치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으로 우리가 이제 얘기를 할 만한 곳이 바로 이 안휘군벌입니다. 이 안휘군벌의 경우에는 안휘군벌이 그 안휘성을 중심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은 훨씬 더 넓게 이제 퍼진 것인데 여기에는 단취루이라고 하는 사람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서북군벌은 전혀 다른 분위기입니다. 여기 이쪽이 서북군벌인데요. 펑위상이 중심이 돼가지고 다른 장군들이 그 밑으로 들어와서 합친 형태였는데 서북 지역의 특성상 종교적으로도 좀 다른 냄새를 풍겼습니다. 그리고 강력한 세력을 이제 형성했던 것이 여기 있는 호남군벌이 있습니다. 호남군벌의 원래 시작은 태평천국의 난이었죠. 그리고 그 이후에 여기가 또 부유하다 보니까 큰 세력권을 형성했던 큰 군벌이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군벌들이 이제 올라오기 시작할 때 순원은 과연 뭘 하고 있었을까요? 순원은 군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언제나 명목상 높은 자리에 올라갔다가 또 쫓겨나고 또 올라갔다가 쫓겨나고 이런 걸 계속하고 있었거든요. 그리고 순은 자신도 자신의 한계를 잘 알았습니다. 즉 자신에게 강력한 군사력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던 겁니다.
이 시점에 순원에게 접근한 세력이 있었습니다. 바로 혁명의 기운이 한창 올라오고 있던 나라, 그리고 혁명이 시작된 나라 러시아, 즉 소련이었습니다. 나중에 소련이 도움이 줘가지고 순원이 군사력을 갖추기 시작을 했습니다. 하지만 아직 갈 길이 먼 시점에 순원은 간암으로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양 열강들이 순원하고 이권 협상을 할 일은 전혀 없었던 겁니다. 네, 군벌의 시대는 제가 상당히 오랫동안 공부를 했던 분야입니다. 그런데 이 군벌의 시대가 옛날 춘추 전국 시대와는 어떤 차이가 있는가, 이것도 저는 궁금했습니다. 아무튼 군벌에 대해서는 뒤에 제가 번외편을 통해서 다시 설명드릴 기회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편에서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아주 직접적인 영향을 끼쳤던 일, 그리고 오늘날까지도 우리나라에 영향을 아주 크게 주고 있는 일, 즉 중국의 초기 공산주의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거 여기까지고요. 내용 좋으셨으면 구독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죠. 감사합니다.